앞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1절에 예제 10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입니다. 수열 AN이 좀 복잡하게 약속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다음같이 주어진 수열의 수렴성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자연수라서 1부터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 쳤군요. 여기 n 팩토리얼 나타낸 기호입니다. n 팩토리얼은 이 n으로부터 1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즉, n 팩토리얼이라면 n에서부터 1씩 뺀 값들을 계속 연달아 곱합니다. n, n-1, n-2 쭉 해서 자연수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것을 n 팩토리얼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n 팩토리얼은 결과적으로 이제 낮은 숫자부터 써서 표시한다면 1부터 n까지의 곱이에요. 자, 이제 여기 n 팩토리얼은 이렇게 약속된 수고요. 그 다음에 n은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연수 1부터 가는 그런 수예요. 다음 수열의 수렴성을 조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AN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니까 n의 n승의 n 팩토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n 팩토리얼은 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풀어서 쓴다면 1, 2, 3, n 이와 같이 되고요. 자, n의 n승이라는 얘기는 n을 n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식은 약간 변형해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맨 끝에가 이 비율이 1이군요. 즉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다시 써볼까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 곱하기 n분의 3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쓰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 맨 끝이 1이고요. 나머지 그 앞부분은요. 항상 분모보다 분자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질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얘만 빼놓고 나머지 다 1보다 작은 값들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좀 더 수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모양을 바꿔볼까요? n분의 2 곱하기 n분의 3 n분의 n 이렇게 n분의 1 뺀 나머지를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1보다 작은 값들의 곱이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은 n분의 1을 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값들이 1보다는 작거든요. 얘만 1이고 나머지 다 1보다 작은 값들을 곱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AN은 n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열 AN의 모양을 보니까 AN은 자연수분의 자연수권이니까 당연히 음은 나올 리가 없고 0도 나올 리 없죠. 그리고 얘네들은 n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즉 다시 한번 보면은 AN의 모양은 n의 n승분의 n 팩토리얼이고 이 값은 n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스키 정리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양옆에 극한을 취해보려고 하는데요. n분의 1의 극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0입니다. 자, 이런 부등식 관계가 만족되고 n분의 1의 극한이 0이므로 앞서 배웠던 스키 정리를 여기다 적용합니다. 스키즈 정리에 의하여 가운데 껴있는 이 수열의 극한도 역시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n의 n승분의 n 팩토리얼의 극한도 0입니다. 자, 예제 10번의 문제가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어서 예제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어떤 값에 대하여 R의 어떤 값에 대하여 R의 n승이 수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문제는 여기서 R은 적당한 상수예요. 그래서 R의 n승이 주어졌을 때 R의 값에 따라서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해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R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의 값에 따라서 수열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요. 자,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R의 n승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R이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요. 10분의 1에 n승하면 0으로 가죠.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1인데 앞서 우리가 배웠었죠? 마이너스 1의 n승 그리고 n분의 1 꼴은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앞의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의 n승과 그리고 10분의 1의 n승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본다면 요거는 진동하지만 얘가 자꾸 0으로 가니까 감쇄 진동에서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을 때 이 극한은 0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R이 1이 될 때를 보겠습니다. R이 1이 될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의 제하물이 몇 승 해봤자 1이죠. 그래서 아무리 n이 커진다 할지라도 1을 무한번 곱해봤자 1입니다. 그래서 R이 1일 때 이 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언제 수렴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값은 달라질지라도 아무튼 수렴은 하는군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의상 구별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약에 R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R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쪽 경우에요. R이 1보다 크면은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10 정도 해봐요.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하면 할수록 값이 커지죠.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이 1보다 클 때 R의 n승의 극한값은 무한대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마이너스 1의 n승이 될 때는 앞서 우리가 배웠었죠. 마이너스 1의 n승은 앞의 예문에서 봤던 것처럼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마이너스 n승이 되니까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동합니다. 무한대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것도 진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R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승에서 마이너스 n승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편의상 계산하기 좋게 마이너스 10의 n승을 생각해 봐요.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돼서 진동하긴 하는데요. 이 수의 크기가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 10의 n승이니까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동하면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진동 발산을 해요. 그냥 발산이라 합시다. 따라서 언제 수렴하는가 하고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일 때만 값이 구해지고요. 나머지 경우는 모두 다 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수렴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주어진 리미트 Rn승은 수렴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R의 n승꼴로 주어지는 수열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R이 1보다 클 때 R이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요. 자, 책에서는 0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두 번 나눠했지만 우리 선생님은 한꺼번에 했어요. 한꺼번에 해도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수렴하는가 봤더니 R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요 경우만 수렴하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발산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건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약한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0으로 가고, 그리고 R이 1일 때 1로 간다는 것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0으로 가고 R이 1일 때는 1로 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증가하는 수열과 감소하는 수열 등이라는 이런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소하는 수열은 뭐고 증가하는 수열은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뒤에 가서 우리는 단조 수렴 정리라고 불려지는 수열의 극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단조 수렴 정리를 이해하려면 주어진 수열이 증가하는 수열인지 감소하는 수열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증가하는 수열은 아주 쉽습니다.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이제 우리는 수열은 이렇게 자연수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잖아요.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n번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번째 점이 있을 때 n번째 점에서의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정의역이니까 n으로 써야 되죠. n 그리고 n 플러스 1일 때 이거에 대응하는 요 점이 an이고요. 그리고 n 플러스 1에 대응하는 점이
이렇게 an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수 n보다 더 큰 자연수에 대한 함수값이 훨씬 더 크게 나올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그림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값이 커지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증가수열이라 얘기를 합니다. 즉 n보다 n 플러스 1이 더 클 때 an보다 an 플러스 1이 더 크면 요거이면 주어진 수열 an은 증가수열이라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가수열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1, 2, 3쭉 갔을 때 여기 n이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인데요. 자, n일 때 함수값이 an이고 n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이 an 플러스 1인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분명히 정역이 n보다 n 플러스 1이 더 큰데 더 큰 값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더 작아지는 경우, 즉 그림으로 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내려올 때예요. 이렇게 수열의 그래프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경우를 감소하는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조건인데 대신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큰 게 더 작아졌을 때, 첨자가 큰 게 더 작아졌을 때 그럼 이런 수열은 감소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증가수열, 감소수열 이렇게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n보다 an 플러스 1이 더 크면 증가수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A1보다 A2가 크고 A2보다 A3가 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AN보다 AN 플러스 1이 더 작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이죠.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진 수열은 감소수열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가를 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수열일 때 통틀어서 그냥 단조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증가를 하거나 감소할 때 뭉뚱그려서 그냥 모노토닉 시퀀스에서 우리말로 단조 수열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예제 12번 이 수열은 감소 수열임을 보이세요 라는 얘기예요. 어떤 수열이 감소 수열임을 보이려면 n번장보다 n 플러스 1번장이 더 작다는 것을 보여야만 감소 수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수관계를 보라는 얘기네요. 대수관계를 보이려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값이 양이면 이 부동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뺀 것으로 계산해도 돼요. 이제 편의상 an에서 an 플러스를 빼봅시다. 자, 이제 여기다 풀이를 해볼까요? an에서 an 플러스를 빼볼 겁니다. 이 값이 양이면은 감소수열이고 음이면 증가수열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자, an은 문제수 주어졌던 수열이 n 플러스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n 대신 n 플러스 1 대입하고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하면 n 플러스 5 그리고 n 플러스 1 플러스 5 대각선으로 곱하죠. 3, 이건 계산하기 좋게 n 플러스 6이라 쓰겠습니다. 3n 플러스 6, 3, 6, 18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죠. 3n 그리고 마이너스 15예요. 3n 지워졌어요. 18에서 15를 빼니까 3이고 분모는 n 플러스 5 그리고 n 플러스 6 이렇게 됐습니다. 분모는 당연히 자연수들로 이루어졌으니까 양수고요. 분자도 양수니까 전체 양수가 됐네요.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an하고 an 플러스 1 사이의 대수관계는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양수한 얘기는 앞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성립했기 때문에 이거이므로 당연히 수열 an은 감소수열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감소수열이었네요. 자, 근데 어떤 수열이 감소수열일 때 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에서 다른 쪽을 뺐을 때 손쉽게 대수관계가 딱 구별이 되는 예문이라면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수열이 굉장히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an에서 an 플러스를 뺐는데 이게 양인지 음인지가 쉽게 판단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수열에 대응하는 함수 n 대신에 x로 바꿔놓은 함수 fx를 생각한 뒤에 도함수를 구해볼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도함수가 정형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양수면 증감수가 되고요.
음수면 감소하는 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쉽게 an-an 플러스 1을 대소관계를 보일 수 있다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an의 모양 대신에 n 대신에 x로 바꿔놓으면 x 플러스 5분의 3 이와 같이 됐죠. 따라서 fx를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이 함수는 마이너스 5가 아니기만 하면 잘 정의된 함수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함수 f'x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분수함수미법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은 0, 분모 곱하나 마나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죠. 분모 미분은 1이니까 3 곱하기 1은 그냥 3이라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분모는 실수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당연히 0보다 작아요. 따라서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감소함수라는 뜻이에요. fx는 도함수가 음수이니까 감소함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fx가 감소함수니까 fn은 x는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n은 자연수를 뜻하는 거니까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감소함수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fn은 감소 수열이 맞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도함수를 이용해서도 판단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편한 대로 감소 수열인지 또는 증가 수열인지를 보이려고 할 때 첫 번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도 역시 좋은 방법이니까 잘 활용을 하세요. 자, 이제 감소 수열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자, 이어서 예제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이 감소 수열임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제 13번 같은 경우 역시 이렇게 두 가지 풀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의 도함수가 그렇게 복잡하지만 않는다면은 이게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만 이걸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책에 첫 번째 풀이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본인 스스로도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풀이로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주어진 함수 an을 fx로 바꿔놓겠습니다. n 대신 x로 바꿔놓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 자, 이것이라 하면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볼까요? f'x를 구합니다. 분수함수미법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니까 1, 분모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니까 2x 이렇게 됐습니다. 정돈을 좀 해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f'이 이와 같이 됐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an이 감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라고 봐요.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분자 음수가 되죠. 자, 이제 이거이므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일 때, x가 1보다 이거일 때 확인해 본 결과 f'x는 분명히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f'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이 범위 안에서 fx는 분명히 감소 함수입니다. 감소함수가 됐어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두 번째 방법 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fx는 감소함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fn은 분명히 감소 수열이 맞습니다.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n은 분명히 감소 수열입니다.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 했었으니까 얘도 같은 논리로 n이 1보다 클 때 감소 수열이었는데요. 그러면 n이 1일 때는 1과 2일 때를 구별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한편 A1 마이너스 A2를 한번 해볼게요. A1은 1을 대입하니까 이 숫자를 직접 대입하는 거니까 비교하기가 수월해요.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이고요. 2를 대입하니까 2는 4 더하니까 5가 됐죠. 통분해 봅니다. 2와 10분의 대각선 5에서 4를 빼니까 10분의 1 양수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A1과 A2를 비교하니까 A1이 더 커요.
아까 요걸 계산할 때는 1보다 클 때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처음 항부터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n이 1보다 큰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감소 수열이 맞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AN은 분명히 수열 AN은 감소 수열이 맞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를 자꾸 구별하려는 이유는 뒤에 가서 다루게 될 단조 수렴 정리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한 가지 용어를 더 약속을 해야 되는데요. 위로 6개, 아래로 6개라는 용어를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6개, bounded above, 그다음에 아래로 6개면 bounded belo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ounded above라는 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모든 n에 대하여 an이 m을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m이 있다라고 볼게요. 모든 자연수를 다 조사를 해요. 여기가 n인데요. 어떤 자연수를 다 조사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무리 n을 대입하더라도요. n이 무한대까지 간다 할지라도 일정한 상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요. 바로 그럴 때 이 수열은 위로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경계가 지워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아무리 n을 증가시켜 봤자 넘을 수 없는 어떤 상수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이 수열은 위로 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예제 1번을 했던 그 수열이 바로 그런데요.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1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리미트 n을 취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an의 극한은 1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수가 존재하니까 이 수열은요. 위로 6개인 수열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위로 6개인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논리로 아래로 6개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6개도 똑같이 합니다. 역시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 이 정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소문자 m이라 할게요. 여기는 자연수 n이 취할 수 있는 값인데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이 경계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벌어질 때, 즉 이 안에 있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n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은 이런 수열에 대해서는 아래로 경계가 지워져 있다 해서 아래로 6이라 얘기를 합니다. bounded below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로 6에 아래로 6이란 말은 이해하기 쉬워요. 정형 안에 있는 모든 n에 대해서 넘지 못하는 상수가 존재한다면 위로 6에, 또한 넘지 못하는 상수 소문자 m이 존재한다면 아래로 6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 말도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위로 6개이고 아래로 6개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그냥 빌로우란 말과 어버브란 말을 생략한 채 그냥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6개인 수열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위로 6개 또는 아래로 6개 아니면 두 개 다 만족하면 그냥 6개의 수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구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중요한 단조 수렴 정리에는요. 두 가지 가정이 꼭 필요해요. 바로 뭐냐면은 이 증가라는 말과 위로 6개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주어진 그 수열이 수렴한다는 정리가 바로 단조 수렴 정리인데요. 즉 단조 증가하고 위로 6개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합니다. 바꿔서 단조 감소하는 수열이고 아래로 6개이면 반드시 수렴을 해요. 근데 이런 단조 수렴 정리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참일 수도 있지만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조건만으로 그 수열이 수렴할까요? 하면 그렇지 않은 판례가 있어요. 앞에서 들었던 예제 마이너스 n승이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반복되죠. 일정한 상수를 넘지 못하니까 6개가 맞아요. 하지만 계속 진동만 할 뿐이지 수렴하진 않죠. 그래서 6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반드시 그 수열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단조 증가라는 말, 즉 증가하는 수열은 수렴할까요? 라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는 수열, 즉 an 이퀄 n으로 약속을 해버리면 증가하는 수열이긴 하지만 위로 막혀있지 않으니까 마냥 올라가요. 그래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단순하게 증가한다는 말만으로는 수렴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기라는 조건만으로는 역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증가하는 수열, 감소하는 수열, 그리고 단조수열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위로 유계, 아래로 유계 통틀어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할 때는 유계라는 수열이라는 것 용어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단조 증가하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위로 유계인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공리는 여러분들 별표 씌워놓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완비성 공리 굉장히 중요한 공리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 completeness axiom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공리 axiom이란 말은요, 수학에서 증명하지 않고 사용하는 절대적인 명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 증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수학에서 액시엄은요, 얘는 그냥 증명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인정하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수학의 공리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뭐 완비성 공리라든가 뭐 순서 공리라든가 체의 공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분적 분할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공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리는 증명 없이 활용하는 공리를 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완비성 공리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간혹 완비성 공리를 써라 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항상 나오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수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공리이기 때문에 완비성 공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공리인지를 한번 볼까요? 집합 S가 공집합이 아닌 아래 부분 집합이고, 자, 여기 보면 상계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어퍼 바운드를 가질 때 그때 S는 최소 상계 또는 상하를 갖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말이나 이 말은 같은 말로 사용을 해요. 리스트 어퍼 바운드란 말이나 슈프리멈이란 말은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여기 잘 보면 상계라는 말이 나오죠. 어퍼 바운드란 말이 있는데요. 자, 이 상계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용어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용어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모든 실수는 수직선상에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는 수직선상에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 만약에 어떤 공집합이 아닌 아래 부분 집합이 S가 있다라 볼까요? 자, 이와 같이 S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 S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조사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조사했을 때, 자, 이제 S 안에 임의 원소를 X라 놨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임의 원소를 X라 놨을 때 X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원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앞에서도 이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X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실수를 편의상 뭐라 할까요? 그냥 이런 실수를 Y라 넣어볼까요? 편의상. X보다 크거나 같은 Y를 이거인 Y가 어디에 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 안에 이 식 전체가 실수 R이라 보겠습니다. S는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요. 이렇게 되는 Y를 우리는 뭐라 했냐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 X는 임의예요. X는 S 안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예요. 이런 가정하에서 S 안에 속하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그 X보다 크나 같은 Y, 실수 전체의 집합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Y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S의 상계라 얘기를 합니다. 어퍼 바운드라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상계, 위쪽 경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정의를 잘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상계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즉, 이 노란색으로 색칠해는 이 안에 Y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 Y, 그렇게 되는 Y를 다 상계라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 색칠한 이쪽 부분이 S의 상계 부분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집합을 수직선상에 나열했을 때요, 어떤 그 집합의 오른쪽 경계보다 크나 같은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주어진 집합의 상계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책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계를 약속을 합니다. X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를 이제 Z로 놔볼까요? 이렇게 되는 Z가 역시 실수의 집합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Z가 존재할 때 이 Z를 주어진 S의 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lower bound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X보다 작거나 같은 Z들을 모아놨다는 얘기니까 그 Z가 실수 안에 있으면 돼요. 자, 색칠해서 본다면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에요. S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보다 작거나 같은 이 안에 있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도 되니까 Z는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S의 하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S의 하계 이와 같이 되고 S의 상계는 이렇게 되고요. S는 요거예요. 집합 S. 자, 상계 하계란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크나 같은 것들은 다 S의 상계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작거나 같은 건 전부 다 하계가 되는데요. 상계는 유일하지 않지만 그리고 위로 가면서 가장 큰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하계도 유일하지 않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제일 작은 걸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 중에 제일 작다 해서 얘를 최소 상계라 얘기를 합니다.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다 리스트란 말을 붙여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얘를 상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한. 보통 이 슈프리멈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슈프리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이쪽이에요. 이쪽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계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찾을 수 없지만 하계 중에 제일 큰 거는 찾을 수 있어요. 하계 중에 제일 크다 해서 최대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lower bound 앞에다 greatest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greatest lower bound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하게 또는 또한이 아니라 또는이라 써야 되겠네요. 또는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최대하게 또는 하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한. 하한. 상한은 슈프리멈이라고 쓰지만 하한은 인피멈이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어떤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상계, 하계. 상계 중에 제일 작은 최소 상계, 하계 중에 제일 큰 최대하계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B를 썼습니다만 두 개를 다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최대 하계를 편해서 알파로 최소 상계 또는 상한을 베타로 표시한다면 이때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집합 S에 대해서 집합 S의 슈프리멈을 이렇게 약자를 써요. 수프리멈의 약자를 써서 SUB 우리가 편의상 상한을 여기 이제 B라 썼습니다만 베타를 쓴다면 이걸 베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마찬가지로 집합 S의 하한을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 inf 이거 대문자 아니라 소문자로 쓰면 돼요. 쓰다 보니까 마치 대문자처럼 보이네요. 소문자 그 다음에 S 집합 S의 인피멈을 우리가 알파라 한다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집합을 나타낼 때 요 집합교 안에다 넣어도 되고 그냥 때에 따라서 요 집합교 생략한 채 sup s equal 베타, inf s equal 알파 이렇게 보통 간략하게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집합 S가 공집합이 아닌 아래 부분집합이고 상계를 갖는다면은 반드시 최소 상계를 갖습니다는 얘기예요. 즉 상계를 갖는다면 그 중에서 최소 상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완비성 공리예요. 자, 이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단조 수렴 정리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정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단조 수렴 정리 또는 이제 단조 수열 정리 또는 단조 수렴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노토닉 시퀀스 시어렘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모노토닉 컨버전스 우리말로 이제 수렴이라고 번역해서 씁니다. 그래서 단조 수열 정리라고도 번역해서 쓰지만요. 이렇게도 써요. 단조 수렴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아주 유명한 정리예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임새가 많으니까 단조 수렴 정리 또는 단조 수열 정리 잘 기억해 두세요. 학교 시험 문제 증명하고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떤 정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계이고 단조인 모든 수열은 반드시 수렴한다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 또는 단조 수열 정리를 하는데요. 자, 유계이고 단조라는 얘기. 우리는 유계란 말 배웠고요. 단조란 말도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증멸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증멸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유계라는 말이 위로 유계이고 아래로 유계인 걸 한꺼번에 말한다 했었고요. 단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가 또는 감소를 통틀어서 단조 수열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노토닉 시퀀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증명해 보도록 할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열이 단조 증가하면서 위로 유계인 경우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자, 이제 수열 AN이 자, 여기는 그냥 유계이고 단조라 얘기를 했는데 위로 유계라는 말을 더 부연하도록 하죠. 위로 유계이고 단조 증가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유계라는 말과 단조란 말만 있었는데요. 위로 유계인지 아래로 유계인지를 구별하고 단조 증가인지 단조 감소인지를 역시 구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수열이 위로 유계이고 단조 증가인 수열이라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조 증가이면서 위로 유계라면은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앞에서 봤던 그림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이 바로 정확하게 지금 다루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림이에요. 위로 유계가 되어 있고요. 단조 증가하는 수열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이 그림 갖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위로 유계이고 단조 증가인 수열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앞에서 배웠던 완비성 공리를 생각을 해봐요. 완비성 공리는 뭐냐면은 여기 있다시피 자, 이제 그러면은 상계, 다시 말해서 위쪽 경계가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쪽 경계값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L로 잡아도 되고 뭐 M으로 잡아도 돼요. 이 그림선을 보면 그냥 L로 잡아도 상관없겠네요. 위쪽 경계값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반드시 최소 상계가 구해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조 수렴정리로부터 완배성 공리로부터 수열 A에는 자, 보다시피 분명히 최소 상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에서 본다면은 그냥 L이라 하겠습니다. 수열 A에는 최소 상계가 존재합니다. 최소 상계 L을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최소 상계가 있다는 얘기는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이 최소 상계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수열 A에는 모든 n에 대하여 A에는 분명히 이 L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L이 이 S라는 집합의 경계값에 있는 것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등호화될 수도 있고 또는 등호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런데 어떤 양수, 적당한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L-입실론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L-입실론은 보다시피 L이 최소 상계였거든요. 그 L-입실론은 최소 상계가 될 리 없네요. 왜냐하면 이게 L이 여기 있다면요. L-입실론, 요 간격을 입실론이라 한다면 여기가 L-입실론이거든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얘가 L이었다면 L-입실론이 양이 어떤 적당한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L-입실론은 당연히 최소 상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L-입실론은 최소 상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 상계가 아니라면 어떤 큰 수,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다시피 L-입실론하고 비교해 보면 L-입실론은 L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그림을 보면
여기 L, 파란색 L-epsilon, 여기 빨간색이 L인데요. 그런데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 어딘가에, 왜냐면 이게 모든이란 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사이에 끼는 그 수의 조밀성 때문에 적당한 어떤 수열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L-epsilon보다 크게 되는 AN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AN이 얘보다 큰 값. 물론 얘는 당연히 L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가 되겠죠? 자, 한편 우리는 수열이 계속 위로 유계이고 단조 증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위로 유계 단조 증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n보다 대문자 n보다 만약에 n이 더 크면 그러면 더 증가한다 했었으니까 an보다는 an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리고 an은 아무리 커봤자 모든 n에 대해서 l을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고 an이 아무리 커봤자 l을 넘지 못하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을 잘 결합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여기다 그냥 써볼까요?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L-epsilon은 AN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L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 쓴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요 부등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고,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이 식을 잘 들여다본다면은 요 부등식만 놓고 봐요. 자, 그러면은 다음 같이 해볼까요? 입신호를 1로 넘기고 AN을 이쪽으로 이완하면 그러면 당연히 L-AN은 입신호보다 작아요. L-AN은 입신호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입신호를 1로 이항하고 AN을 1로 이항하니까 L-AN은 입신호보다 작죠. 그런데 얘가 지금 L이 최소 상계예요.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이 그림을 보세요. 계속 올라가봤자 L을 넘지 못하니까 이게 AN이 여긴가에 있어요. 이게 여기가 L이고요. L에서 AN을 빼면 양수잖아요. 0보다는 큽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네요. 이게 양수니까 양수는요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됐네요. 자, 대문자 n보다 더 큰 n에 대하여 이제 n보다 더 큰 n에 대하여 L-AN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바로 앞에서 했던 수열의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L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L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최소 상계, 상한값이잖아요. 완비성 공리로부터 이런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바로 단조 증가하는 수열은 최소 상계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수열이 위로 유계이고 단조 증가일 때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같은 논리를 반복하면 두 번째 수열 이건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부등호 방향만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열 이제 AN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아래로 유계이고 단조 감소 수열일 때도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됩니다. 수학에서 같은 방법을 쓸 때 굳이 뭐 똑같이 반복해서 증명하지 않고요. 시밀러리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라는 뜻이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 이거 증명하러 나온다면 이렇게 글을 한 줄이라도 써놓으면 돼요. 경우수를 나눠놨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에도 언급은 해놔야 돼요. 얘는 지금 위로 유계이고 단조 증가인 수열에 대해서 증명했으니까 같은 논리를 반복하면 아래로 유계이고 단조 감소 수열인 경우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단조 수열 또는 단조 수렴 정리라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정리를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열의 이런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문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 1절의 본문의 마지막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도 별 표시해놓고 잘 익혀두세요. 역시 이런 문제 역시 학교 시험 문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또 많이 출제를 하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점화시로 정의된 다음 수열의 수렴 여부를 조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보자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나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음 수열의 극한이 존재할 때라고 가정을 하고 가요. 이 점화시로 주어지는 수열의 극한이 존재할 때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극한값을 AN의 극한을 알파로 하면 여기도 알파.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6. 그래서 풀면 알파 얼마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건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극한이 존재할 때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인데요. 지금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문제는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보고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점화시로 주어지는 수열에 대한 수렴 발산 여부를 구할 때 앞에서 배웠던 단조 수열 또는 단조 수렴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점화시로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 몇 개의 항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은 2가 됐고요. A2를 계산해 봅니다. 여기다 n-1을 대입하면 A2가 나오죠. A2는 2분의 1, A1 플러스 6이 되는데요. A1 2가 됐으니까 2하고 6을 더하니까 8, 2분의 8이 되니까 이건 4 이렇게 됐네요. A3를 계산해 봅니다. A3는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A2 플러스 6, 점화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A2가 4였어요. 4하고 6을 더하니까 10, 계산하니까 5가 되는군요. 또한 몇 개만 더 해봅니다. 2분의 1, A3 플러스 6이 되고요. 그래서 3을 대입하니까 5, 여기 2분의 11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2, 5, 10, 5.5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A5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A4 플러스 6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2분의 여기 보면 5.5에다가 6을 더했죠. 그러면 11.5가 되네요. 얘도 그럼 5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이제 6을 넘지 못해요. 얘도 6을 넘지 못하고 얘도 6을 넘지 못하고 6을 넘지 못하고 전체 6을 넘지 못하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대략 다 6보다 작겠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우 5개만 계산해 보고서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은 몇 개를 더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 이 정도만 해보고도 우리가 대략 6을 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꼭 6이라 안 넣어도 돼요. 10이라고 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6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10으로 해서 바꿔서 풀어볼까요? 이렇게 사실상 바로 경계가 되는 값을 바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몇 개를 안 해봤는데 섣부르게 뭐 얘가 정말 6보다 작을지 아니면 6.1이 나올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큼지막하게 한 10 정도 잡아도 됩니다. 혹시 10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으로 잡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값은 보다시피 위로 막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로 막혀 있다. 아무리 n이 커질 때라도 2, 4, 5, 5.5 이렇게 가도 위로 막혀 있습니다는 얘기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2보다 4가 크고 4보다 5가 크고 5보다 5.5가 크고 얘는 5.6 정도 얼마 나오겠네요. 대략. 그래서 가면서 항이 첨자 커질 때마다 수열의 항들이 큰 값이 나오는 걸 봤을 때 혹시 얘가 증가하는 수열이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계산을 해본 결과는 위로 6이면서 단조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이 맞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위로 6이 되는 게 맞고 단조 증가도 맞다면 방금 전에 배웠던 단조 수렴 정리로부터 이 수열은 반드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열 AN의 극한을 알파로 놓으면 AN 플러스 1의 극한도 당연히 N이 무한 들어가면 N 플러스 1도 무한 들어가니까 똑같은 극한으로 가요. 극한이 존재한다 말했고 극한의 유일성 때문에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풀면 알파가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구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하고 있죠. 과연 증가할까 또 위로 유기일까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즐겨 나오는 문제니까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열 AN이 단조 증가 수열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가 수열인지를 보이려면은 몇 개를 확인해 보니까 A1보다 A2가 크잖아요. A1보다는 A2가 커요. 자, 이거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K번째일 때 가정을 하겠습니다. AK보다 AK 플러스 1이 더 크다라고 이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가정한 거예요. 자, 수학적 귀납법은 중간에 귀납적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항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증명이 완성됩니다. 자, AK보다 AK 플러스 1이 더 크다라고 가정했는데, 자, 우리는 그럼 이 식의 양변에다가 AK에다가 여기도 AK 플러스 1에다 똑같이 6을 더해 볼 거예요. 6을 양변에 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분의 1을 곱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분의 1을 곱해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죠. 이미 얘보다 얘가 크다라고 해놨고 가정으로부터 똑같은 항을 더하고 똑같은 항을 곱해도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얘네들 잘 보세요. 이게 뭘까요? 정의로부터 이게 K면 K 플러스 1이 되니까 좌변은 AK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변은 뭐예요? K 대신에 K 플러스 1이 대신 들어왔으니까 저 일반항의 모양으로부터 이 점화식의 모양으로부터 얘는 AK 플러스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항에 대성관계가 있고 이미 K번째일 때도 대성관계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항에 대해서도 대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AN에 대해서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더 큽니다.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가정 단조 증가는 수열일까 하고 봤더니 수열 AN은 단조 증가 수열이 맞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몇 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혹시 위로 6개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AN은 그럼 혹시 위로 6개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해보니까 A1은 얘가 10을 넘지 못해요. 원래 책에는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큼지막한 수를 놔요. 즉 다시 말해서 책에 있는 것처럼 꼭 6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넉넉하게 좀 더 큰 수를 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처음 수 2는 10을 넘지 못하죠. 자, 이제 우리는 가정합니다. 역시 수학적 귀납법은 중간에 가정이 들어가거든요. AK가 10을 넘지 못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양옆에다가 6을 더할 것이고요. AK에다가 6을 더해요. 그러면 10에다가 6을 더했어요. 그리고 얘보다 얘가 크다 해서 이게 더 커요. 똑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그리고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에 변함이 없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좌변은 AK 플러스 1인데요. 오른쪽을 보니까 16을 2로 놨으니까 8이고요. 8은 당연히 10보다 작죠. 그래서 K번째일 때 그 값이 10을 넘지 못한다라고 가정했더니만 K 플러스 1번째도 사실은 8보다 작지만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10보다 여전히 작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우리는 요거이므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요거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가 10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건 무슨 말이겠어요? 따라서 AN은 분명히 위로 6개가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첫 번째 확인해 보니까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것, 두 번째 위로 유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1번과 2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방금 전에 증명했던 정리, 아주 유명한 정리죠. 그리고 반드시 어떤 정리를 이용할 때 이름이 붙어 있는 정리라면 반드시 그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조 수열 정리 또는 수렴이라고 해도 돼요. 어떤 책엔 수렴 정리라고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단조 수열 정리에 의하여 수열 A에는 반드시 수렴합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이런 단조 증가 수열이라든가 위로 유계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수열 A인이 수렴한다라고 가정할 때라고 말을 붙여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해됐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수렴하니까 그 수렴 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극한값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극한을 L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L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수렴한다 했으니까 극한값이 있어야 되겠죠. 리미트 약자를 쓴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극한의 유일성으로부터, 극한이 존재하면 반드시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일성에 의하여 그럼 모든 n이 자꾸 무한대로 갈 때마다 극한이 L로 간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그 다음 항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속 a 뭐 100만, 100만 1, 100만 2 이렇게 갈 때 L로 다 간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있는 항도 똑같이 L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유일성 정리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므로 주어진 이 식의 양변에 말을 끊고 다시 쓸까요? 요거 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합니다. an 플러스 1은 이퀄 2분의 1 그리고 an 플러스 6에 양변에 이 식에서 양변에 리미트를 붙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이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an 플러스 6에서 자, 앞서 얘기했죠. an의 극한을 L이라 한다면은 n 플러스 1의 극한도 L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는 L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2분의 1 L 플러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정정합니다. 이거 잘못 써놨군요. 정정합니다. L이라 써놓고 해서 표현을 잘못했네요. 정정하죠. L은 이퀄 2분의 1 L 플러스 6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양변에 1을 곱하면 2L 이퀄 L 플러스 6이니까 2L 넘어가면 L이죠. 2L에서 L 빼니까 L, L은 6이었군요. 그래서 극한을 구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쓸까요? 여기 지우고 여기다 씁시다. 확인해 본 결과 이제 L이 6이었으니까 이 수열은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수열의 극한값은 6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산이 끝났네요. 자, 예제 14번 좀 어렵죠? 앞서 배웠던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단조 수렴 정리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정리입니다. 특히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단조 수렴 정리 활용도가 높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1절 우리가 무한수열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와 성질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절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